우선 춘원의 그 문학사적 위치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문제가 된 분도 계셨지만은 내 생각에는 사람과 그 작품 그건 조금 따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술가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사회적으로 노멀하지 않는, 왜냐하면 그 보통 사람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베를레르처럼 남색을 하다가 남자친구가 도망가니까 총을 쏴서 살인하려고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하고 우리가 미라보다리 외울 때 하고 그건 상관아. 그 사람 안에 사람이 성기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 안에 두뇌에 속한 부분 요거하고 그 인간하고 이거는 좀 구별을 하고 따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춘원이 지금 뜨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친일파 그것 때문인데,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너무 안 알려져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종로에 종로문학관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종로에 산 사람 대표가 춘원, 동인 다 들어가죠. 그랬더니 어느 신문사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왜 그 친일파들만 가지고 노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눈에는 친일파로 보이는데 내 눈에는 소설가로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나는 소설 부분만 할 테니까 친일파 때리기는 당신네들이 하죠. 그리고 뭐 충분 어떻게 해도 그건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주춧돌이어서 뺄 수가 없어요. 주춧돌은 더러워져도 뺄 수가 없어. 근데 그냥 주춧돌이 아니고 이광수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독자를 가졌던 신화적인 인물이거든요. 소설을 내가 소설밖에 일 못해요. 소설 전공이어서 소설을 이광수만큼 읽힌 작가가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 8살, 7살 그럴 때인데 우리 올케가 이제 20대 올케가 시집 막 왔는데 그 양반이 나를 불러다가 동아일보가 오거든 훔쳐다가 날 먼저 좀 달라고 춘원 소설을 읽어야 되겠다고. 내가 그것만 살짝 읽고 어른들 방에 갖다 놓을 테니까 저 동구밖에 우리는 뒤떨어진 집이니까 오는 게 보이거든. 가서 그렇게 그런 독자들이에요. 그게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그 가정주부들이 시아버지 몰래 먼저 읽고 싶은 그런 소설을 쓴 분. 그리고 이분은 또 위치가 대단히 유명했잖아요. 이미 우리가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전부 통틀어서 분화로드 운동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화로드 운동해서 농촌이 부강해져야 핍박을 덜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 민족이 살아갈 길로서 그걸 시작했는데 그 신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춘원이 흙을 써야 돼. 춘원이 흙 한 권 쓰면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두죠. 한국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져다 죽인 거예요. 그 사람 감옥에 있지 않으면은 둘 중에 친일이나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는데 기간이 36년간이었으니까 그 기간에 독립선언문을 쓰던 분이 결국은 친일파가 되고 말았는데 그건 우리가 여기서 관여할 바가 아니고 여기서 문학사적으로 춘원은 왜 그렇게 읽혔는가 이 문제부터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첫째로 춘호는 문장이 우리가 오늘날 읽을 수 있는 문장을 1910년대에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귀성이라는 거 있죠. 저 신소설 우자 쓴 번거지 쓰고 이렇게 시작되는 소설이 있어. 우편이라는 우자를 쓴 모자르고 우편부 배달부를 표현하는데 이인직이 쓴 문장이 그래요. 우자 쓴 번거지 쓰고 이렇게 나오는 이인직의 문장하고 7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광수 문장하고 비교하면은 1세기 정도 거리가 있어. 이광수 문장은 1세기가 지나도 우리가 어쨌든 읽을 수 있어요, 오늘날. 이게 이제 서사문체의 확립이에요. 근대적인 한글로 된 서사문체의 확립. 이 작업을 춘원이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문체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근대적인 문체를. 그 문체를 내가 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헌책방에 가서 있는 책밖에 못 사는데 독일 문학사가 있어서 사갖고 왔더니 첫 번째 나오는 게 루터예요. 왜냐하면 근대적 서사문체를 성경을 번역해 놓으라고 확립해 놓았기 때문에 문학사의 첫머리에 나오는 거예요. 문체 확립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데 그 작업을 춘원이 아주 점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인직과 춘원 사이는 연결이 안 돼 문장이. 춘원이 굉장히 많이 띄어서 오늘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 놨다. 그게 춘원의 첫째 공로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능지처참하라고 시체를 다 걷어내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문학사에서는 못 빼요. 왜냐하면 문체를 해놨기 때문에 근대의 한 기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춘원의 첫째 공로예요. 그 다음에는 언문일치 문장을 썼다는 거. 한자처럼 여러분들이 그 표본실의 청개고리를 배웠죠. 굉장히 한자가 많이 나오지. 그게 22년도에 나온 작품이에요. 춘원의 17년에 나오는 무정에는 암흑의 교사 이형식은 이러고 나오지 거기에 한자가 하나도 안 들어가. 그렇게 한자가 아닌 우리말 글자로 여기에 이제 우리의 본래 거고 한자는 외래 문자예요. 그거는 한자 외래 문자고 우리 토착어로 된 문장을 썼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언문일치는 이인직부터 시작했지만 그 정도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비약적인 단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춘원이다. 그래서 한글 문체를 만들어 놨다 하는 거. 세 번째로는 소설을 썼다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이미 리더였거든요. 사회적인 명사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소설이 이조소설 보면은 누가 썼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소설은 제일 천한 사람들이 읽는 문학이야. 그래서 소설이에요. 작아요. 작아 이거는. 그러니까 최인호 씨 보고 신문소설을 쓴다고 막 욕을 하고 뭐 상업주의 작가도 어쩌고 하니까 최인호가 말하기를 소설가가 별건지 아냐. 소설가는 거지다. 길에 다니면서 남의 얘기들 주워 담아가지고 그 조금 고쳐가지고 팔아먹는 게 자기 소설가야. 소설가가 왜 상업소설을 쓰면 안 되느냐 이러고 항의를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본래 소설이 문학의 장르 중에서 제일 낮은 거예요. 제일 낮은 거고 물론 운문이 높죠. 운문이 높아서 옛날에는 전부 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시, 서사시, 서정시, 극시 이게 문학이 다예요. 그러다 희곡이 떨어져 나가고 서사시는 소설로 가고 이렇게 해서 시가 따로 독립하는데 애초에는 아주 오랫동안 중세기까지 근데 소설은 절반은 운문으로 돼 있어요. 소설이 나올 때
그럼 소설은 언제 나왔냐 하면은 14세기가 돼야 나오거든요. 근데 호모는 기원전 8세기, 9세기 이때니까 그 거리가 2000년이에요. 2000년의 우문시대를 끝내고 산문시대가 온다. 그러면 산문시대가 와가지고 처음으로 자기 나라 말로 글을 쓰는 거예요. 그 처음 글을 쓴 사람이 단테예요. 속어로 긴 문장을 쓴 사람이 신곡이거든요. 그래서 신곡이 원명이 뭐냐면은 디비나 코메디아예요. 코미디는 낮은 장르예요. 웃음은 언제나 낮은 거예요. 비극보다. 비극보다 낮은 장르, 천한 장르인 그 일상어를 가지고 신곡을 썼어. 그랬는데 그 사람이 속어가 필요하다 하는 글을 쓸 때는 라틴어를 쓰죠. 왜냐면 라틴어가 유럽의 공용어였으니까 공용어로 쓰지 않고 이태리 토스카나 지방의 말로 써가지고 오늘날의 이태리 말이 단테 신곡 때부터 문장화되는 거예요. 산문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다 끝나고 단테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소설이 보카치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오면은 이건 아주 천한 문학이라 이야기도 모든 게 저 하이 스타일이 있고 로우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로우 웨스트 스타일이야. 소설은 가장 낮은 문학. 그래서 말도 쌍욕이 나오고 테마도 섹스 얘기가 나오고 그건 나오면 절대로 안 되는데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언어도 비속어가 막 나오고 이런 시대가 소설이 시작되는 시대, 근대화되는 시대. 그러면 그때의 소설이 처음 나와가지고 19세기가 되면 소설의 시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뭐라고 하냐면은 조수가라고 그래. 빨리 자란 아이, 뱃속에서 달을 안 채우고 나온 아이. 그래, 달을 안 채우고 나왔으니까 폼이 없어, 이거는. 운문이 얼마나 폼이 많은지 알죠? 나는 미국에 가서 어린이 우리 손자가 보는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요즘인데도 전부 두 운을 맞춰, 운을 딱딱 맞춰서 동물이 이름이 나오더라. 코니, 쿤. 이쪽 페이지 콘이면 이쪽 쿤. 이래서 시가 맞아. 아이들에게 아직도 운문 훈련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운문이 좋고 이런 건데 왜 산문을 쓰냐 하면은 인간 평등 사상이 나와서 우리들이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문학, 우리들을 반영하는 문학. 근데 우리들의 생활은 운문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을 그대로, 일상생활을 그대로 담는 거울의 문학이거든요. 리얼리즘은 거울이에요. 소설의 기반이 되는 게 리얼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의 문학이 나온 건 대단히 늦은 시기다 하는 거예요. 19세기가 돼서 비로소 나와가지고 당대의 톱 클래스가 돼. 19세기 소설의 시대니까. 그래서 늦게 태어나가지고 폼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돼. 아무렇게나. 그래서 모든 작품이 신소설이야. 다 새소설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써도 돼. 이렇게 되게 혼난 일 중에 하나가 특질고라는 오영수 씨 소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댕지질 갖다 벗겨놓은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실 무렵이 돼가지고. 그걸 왜 벗겨놨는지도 알 수가 없어. 근데 그걸 가지고 소설이다 하고 출판사에 보내면 원로 작가의 작품은 못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12월에 두 호를 같이 내요. 1호로 하고. 그 바쁠 때 미저 못 본 동안에 그 소설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문학사상이 석 달을 문을 닫고 여령 씨가 2달을 끌려다니고 6대 신문에 사과문을 연애를 내야 되고 이런 소동이 났는데 그때 누가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게 소설이에요? 그러고 묻더라고. 누가 제일 처음에 어떤 독자가 오영수 씨가 이런 거 썼는데 이게 소설이에요? 그래. 보니까
소설도 산문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형식적 규범이 없으니까 모르서도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길이도 멋대로예요. 길이도 박경지처럼 20몇 권을 쓰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저 옛날에 신상이라는 동인지를 만들 때 최인훈 씨한테 청탁을 했더니 딱 석 장을 써보냈어. 원고 형제 딱 석 장을. 그래서 늦게 줘서 비워놨는데 안 돼요. 좀 늘려주세요. 한자도 못 늘려. 싫으면 간도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석 장짜리 소설을 실은 게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해. 왜냐면 한 장을 써도 시비를 걸 수가 없다고. 형식이 없으니까 무형식의 형식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천한 계급이 하는 이런 건데, 일본은 어떠냐 하면은 근대 소설을 나츠메 소세키라는 사람이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와서 동경제대 나와서, 내가 이번에 가서 처음으로 일본 동경제대를 봤는데 굉장한 규모더라고. 우리가 상상했던 서울대 그런 규모가 아니야. 그런 동경제대가 이미 10년대에 있었고, 이 사람이 그때 런던에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런던에서 문학 공부를 하고 와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광수에 해당되는 일본의 나츠메 소세키가. 그래서 일본은 소설이 굉장히 높게 시작이 돼. 그러다가 자연주의 시대가 오면은 작가의 계급이 낮아져요. 학벌도 나빠지고. 그러면서 소설이 로우 클래스 티를 내는데, 이광수 거는 로우가 없어요. 이광수의 소설에는 쌍욕 나오는 거 없고, 천한 사람, 영원히 비천한 사람은 절대로 못 나와. 이광수는 아이디얼리스트라.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한 일이 뭐냐면, 소설이라는 장르 이러다 들어도 못 가고 말겠다. 뭐 그러지 뭐. 그래가지고 그 소설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 딱지 소설이 이렇게 투량전 심성전 딱지 소설이 최고의 장르로 올라서는 거야. 그걸 김동인, 이광수가 했어. 김동인, 이광수는 다 일본 유학생이고 학교를 제대로 다닌 신교육을 받은 분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지도적인 인물들이고, 그 지도적인 인물이 소설을 씀으로써 소설의 장르가 업그레이드 됐고, 사실상 정말로 내용상으로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춘원에는 천한 이야기는 없어요. 불쌍한 이야기, 비극적인 이야기는 다 있어도 비천한 이야기는 없어. 근데 산소리만 써갖고 소설 써도 되거든요. 그 말리 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게 거기까지 안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차츰 그 일본에서부터 등급이 내려오면서 인직도 톱클래스예요. 인직도 고급 관리였거든. 일본 다 공부했고. 그러니까 인직, 이광수 이 세대는 나라의 톱클래스의 리더들이고, 그들이 소설을 함으로써 소설이 우리 한국 소설의 장르가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래서 대단히 이상주의적인 소설, 그런 것이 처음을 끊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로는 뭐냐면은, 일본은 자연주의 세가서 본격적으로 문학이 소설이 이제 자리를 잡는데, 이 소설은 영어로 하면은 노벨이에요. 로맨스하고 노벨 있죠. 춘원은 조금 로맨스적인 게 남아있고, 김동인이 와서 이제 노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노벨로서의 소설은 자연주의 시대 일본에 시작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연주의 시대에 무슨 짓을 했냐면은 자연주의를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자연주의는 진실을 그리는 거다. 그걸 이 사람들이 사실로 오해를 해서 진실을 팩트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겪은 얘기만 쓰는 거다 이렇게 해버렸어. 그래서 일본에는 사소설이 순수 소설이에요. 그런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
지가 겪은 얘기만 쓰는 건 일본밖에 없어요. 왜냐면 소설의 본질이 허구성이기 때문에 딴 나라에서는 다 남의 이야기를 쓰는 거, 거짓말 이야기를 쓰는 거, 이게 이제 소설의 본령인데 일본만은 사소설 내가 겪은 거. 그래서 내가 안 겪으면 어떡하나? 증거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그래서 아무개 시골 교사의 일기라는 소설이 있으면 시골 교사의 실지 일기. 정말 모델이 없으면 안 돼. 모델을 제시해야 돼. 이 사람 이야기다. 그래야 소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정시대에 와서 뒤집혀가지고 김동인 다닐 때는 달라지지만 그게 주류예요. 그 주류에서 오늘날까지도 내가 겪으니 그래서 배허구, 구호가 허구를 배제한다. 배허구, 무각색. 이게 소설의 자연주의 시대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목표로 해갖고 소설을 쓰니까 내가 겪지 않는 얘기는 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김동인하고 이광수는 3인칭 소설을 썼거든요. 1인칭은 안 쓰고 남의 이야기를 써. 어쨌든 내 얘기라도 내가 다 들어가 있죠. 누가 모든 글은 자서전이다 라고 말해. 모르는 얘기를 못 쓰니까. 그러나 픽션이라고 해도 작가가 들어가 있죠, 거기에. 작가가 들어가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토지를 보면 토지에 작가가 누굴 것 같아요? 거기 나온 인물 중에 서희야, 서희. 서희가 나다라는 말을 박정희가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작가가 들어가 있게 마련이야. 다만 부분적으로 들어가고 다르게. 박정희 씨는 최참판집 딸이 아니지만 부잣집 딸로 설정을 해서 한 동네를 리드하는 여자, 이거를 이제 서희로 설정을 했는데 그 여자가 뭐까지 하냐 하면은 아이들 성을 자기 성으로 바꿔버린다고, 남편 성까지. 그러니까 다 최씨를 만들어버려, 자기 아들들을. 그런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다, 그런 말을 해서. 그 다음에 제일 사랑하는 인물은 누구냐 하면은 그 막 바람 피고 모스모고 놀고 다니는 용란이라고 있죠. 그러면 용란이하고 서희하고 둘이 다 박경희신 거야. 그러니까 작가가 어느 부분은 여기다 떼주고 어느 부분은 여기다 떼주고 이러는 거지, 내가 안 들어가는 소설은 없죠. 그러나 춘원의 소설은 이 인물이 고르 나는 아니야. 내가 내 얘기를 쓴 건 아니라고. 춘원이 자기 이야기라고 하고 쓴 건 아니에요. 픽션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3인칭 소설로 시작했다는 거, 그건 아마 톨스토이나 이 러시아 문학 같은 데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 이때 그 일본에 간 춘원 세대에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참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야. 가보니까 일본이 좋거든. 거기는 참 문명개화가 돼 있고 전차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우리는 하수도가 없어. 길이 하수도였다고. 길도랑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구리내가 나는데 하수도도 있고. 그 좋아해야 되는데 원수의 나라니까 좋아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떤 자기 기만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일본말로 읽지, 문학을 하지, 일본 문학은 안 한다. 그래서 일본 문학을 안 해요. 일본 문학을 읽는 게 아니고 일본 문학 연구가 하나도 없어. 염상섭 하나만 일본 문학 좋다라는 말을 하지, 나머지 사람은 염상섭은 국립학교를 다녔거든. 국립학교를 일본에 가서. 그래서 더 철저히 세뇌를 당해가지고 그분이 가장 친일을 안 한 분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일본 문학을
가장 좋아한 거는 진짜로 안 거는 염소섭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영문과 해가지고 일본 문학과 아무도 안 가요. 하나도 없어요. 일본 문학과 가는 사람이. 그리고 다 애국자이기 때문에 나라라는 게 없어지고 보면 참 가슴 아픈 거거든. 내가 당하기도 하지만은 꼭 불쌍한 부모를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 애국자야. 그래서 가가지고 열심히 나는 러시아 문학을 공부했지 일본에 가서 일본 문학 안 했다. 그리고 일본 문학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전부 토르스토이만 좋다 그러지. 김동인은 김동인대로 토르스토이 최고다 그러고 이광수는 이광수대로 다른 면에서 사상 면에서 토르스토이가 좋고 김동인은 테크닉 면에서 나는 토르스토이가 좋다 이러지. 어쨌든 샘플이 되게 러시아 문학이라고. 그래서 영문학이 아니면 이제 러시아 문학과는 없으니까 영문과에 다 들어가고 그러는 이런 그 이중 구조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3인칭을 안 써서 우리나라에 3인칭으로 어쨌든 시작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우리나라도 사소설적인 게 많아요. 그런데 자기 얘기를 최종인 시거든요. 그냥 쓰거든요. 자기 얘기를 하나도 윤색을 안 하고 그대로 쓴다고. 그런 작가가 한 40%는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일본은 자기 얘기 아닌 거 쓰는 픽션이 들어간 얘기 쓰는 사람이 3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직도 사소설이 아니면 소설이 아니다. 그런 관념이 초창기부터 들어온 거야. 그걸 막아줬다는 거. 그 다음에 처음으로 장편소설을 썼죠. 근데 이광수는 장편소설을 써도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소설을 10년 동안 너 혼자 써도 좋다. 그러고 훌로 좀 내주니까 지면을. 딴 작가는 김동인도 못 얻어요, 이걸. 딴 작가는 신문에 어디다 감히 자기 작품을 내느냐고. 그러니까 대중소설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이광수는 10년 동안 혼자 다 썼으니까 그 지면을 마음대로 최고의 신문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으니까 천하지 않은 얘기 써도 섹스 얘기를 안 써도 먹힌 거야 그게.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소설문학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광수가 그런 유리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김동인 같은 사람은 대중화가 안 되거든요. 나중에 신문소설을 쓰고 대중화가 되지. 그러는데 이광수는 뭐 얼마든지 거기다 무슨 얘기 써도 누가 건드리지 않으니까 흙을 써도 되고 월요대사를 써도 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기관의 문제. 그러면 김동인은 자기가 자기 돈으로 창조를 만들었다 해도 내가 만들어 보니까 200권 만들어서 돌리기도 어려워. 동인지라는 게. 각자가 동인들이 팔고 다녀도 200명 정도밖에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장편을 쓸 수가 없잖아. 요만한 잡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단편소설이 순수소설이다. 이런 전통이 거의 20세기 말까지 그게 쭉 왔어요. 그래서 신문에 소설을 쓰면 막 작가가 욕먹고 왜 신문에 소설을 쓰느냐. 너는 순수 작가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어오면서 중편으로 컸다가 이게 박경리까지 와서 처음으로 순수소설이 그건 신문에 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미 잡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연재 형식으로 이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발표 지면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데 준원 같은 발표 지면 가진 사람이 없어. 그래서 69년도에 여령 씨가 그저 저걸 했어요. 이광수 유품전이라는 한국 최초의 문인 그 전시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프레스센터에서 했거든요. 대통령 부인부터 시작해서 안 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매일 기동경찰이 그 길을 지켜야 돼. 교통정리를 경찰이 와서 해야 돼.
시골에서 갓 쓴 할아버지들이 울면서 다 오는 거야. 근데 내가 해보니까, 내가 창조전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어. 그 우리 오빠 세대 이분들이 다 돌아가셔서 한 9명 오고 그 다음에 안 오더라고. 그렇게 그 독자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거. 춘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처음으로 개인이라는 말을 알았고 사랑이라는 말을 배웠고 춘원이 새 문화를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춘원이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지고 섹스나 상업주의적인 이걸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독자를 가졌던 그런 작가일 수 있었던 거는 그 시대에 우리나라만의 여건 때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춘우는 남자인데 굉장히 감성적인 남자예요. 그리고 하여간 얘가 머리는 굉장히 똑똑했나 봐요. 영어를 한 학기 배우고 나니까 고등학교에 가서 가르쳤다니까. 그래서 전도교가 유학을 시켜주잖아요. 전도교에서 일꾼으로 불러다가 10몇 살짜리를 학교에 보내주고 너무 아까우니까 일본에 가서 공부해라. 그러다가 천도교가 돈을 못 대면 돌아오고 그 다음에 김성수 씨가 돈을 대가지고 지금 우리 여령 선생이 할 때 전시회 할 때는 이광수의 턱시도가 있었어. 남아 있었어. 그래서 그 턱시도가 김성수 씨가 이광수 씨에게 어느 모임이 있을 때 너 이거 입고 나가라. 국가를 대표해서 이거 입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해준 거라고 그래. 근데 그러한 그 파트롤이 생기는 거야. 너무 똑똑하니까. 그래서 구덕택에 세다대학 다니고 뭐 이렇게 했지. 10대에 고아가 된 사람이잖아요. 동생 둘 데리고. 그러니까 정말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똑똑했으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착하고 감성적이었다 하는 거. 인간관계 아주 어질고 착하고. 그래서 그 자기가 친일한 게 잘못됐던 이광수 씨는 똑똑하니까 일본이 망할 거를 미리 안 거예요. 그래서 산릉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농사를 지으면서 은퇴해서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산릉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바리깡 사다가 머리 다 깎아주고 약 쳐주고 벽나무 약 쳐주고 또 글 가르치고. 그래서 내가 그 산릉집에 가보니까 그 집 지키는 사람이 다 욕심이 있으니까 오래 점거했으니까 이거 내 거다. 그리고 안 내놓는 사람인데 그 집 아들이 내가 돈이 있으면 우리 선생님 위해서 내 돈으로 문학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걔를 그렇게 사랑하고 길러주고 정신적으로도 존경하는 그런 걸 한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아이들 다 모아다 놓고 글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한문 가르치고 이렇게 했다고. 그리고 집에도 돈을 이광수 씨 때문에 그러면 남 다 집어줘가지고 돈이 하나도 안 남는데, 그래서 이 서울 출신 부인이 딱 지고 앉아서 다 컨트롤하는 거야. 이 양반이 비서실장이야. 허영숙 씨 없으면은 이광수 씨는 못 살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만난 게 일본에서 폐병 걸려 병원에 왔는데 치료비가 없는 걸 그렇게 만난 거거든요. 그럴 때 여의사였던 그 인턴으로 가 있던 허영숙 씨가 자기 돈 내가지고 고쳐주고 존경하니까 약 지어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렸는데, 허영숙 곁을 떠나니까 석 달 안에 돌아가셨잖아요. 여기서 납치당해 가가지고 그 납치당에 갈 만한 건강 상태가 아니야. 갈비뼈도 없고 뭐도 없고 뭐 병이라는 병은 다 갖고 있어. 그래서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서 그나마 살았냐면은 홍명희가 거기에서 저 수상인가 뭐 부수상인가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정 죽겠으니까 사람 시켜서 홍명희한테 편지를 보내니까 홍명희가 묻어준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라도 남은 거는 누가 그런데 이광수 씨가 이렇게 운이 좋대요. 그래서 거기서 홍명희 있는 나라에 들어가다니
납치당해서 그것도 운이지만 여기서 일본에 쫓겨가지고 상해에 빈털터리로 딱 가서 아이고 어쩌나 이제 어디로 가나 이러고 있으면 저기서 정인보가 나타난대. 정인보 씨를 부잣집 아들이니까 그때부터 정인보 씨가 자기 집에 먹이고 달려 하면서 독립신문에 데려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김석수 씨가 나타나 돕고 그렇게 누구든지 돕게 이렇게 사람이 까다롭고 고약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격이 대단히 온화한 분이었고 또 하나는 대단히 감성적인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그 예술가가 어떤 사람인지 상상을 못해요. 시인 이런 사람들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그 김동주 선생님은 지하실에 물이 고이면 그 재난이 너무 기가 막혀서 뒤집어 쓰고 들어놓아 버린대.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그 물을 다 채워야 되는 거야. 그 안에 젖어 있는 책을 누가 다 갖다 말려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술가예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똑똑해서 이광수는 살아남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 저 허영숙 씨는 우리가 신여성전을 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신여성 13명을 한 중에서 성하게 부부 생활을 하고 마지막까지 살다 간 사람이 허영숙밖에 없어. 근데 딴 여자들은 이미 다 조언해서 부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 불쌍해서 봐준다고. 그럼 죽을 때까지 첩인 거야. 모윤숙, 최정희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인네들은 결혼할 남자가 없어. 나가보면 다. 근데 조혼한 여자들로 살지를 않았거든 남자들이. 또 얼마나 학대하고 우습게 여기고 무식하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신여성하고만 놀고 다녔으니까. 근데 이러한 때에 허영숙은 이혼 안 하면 안 돼. 그게 조건이야. 그래서 딱 이혼하고 오고 2년 후에 결혼한다고. 2년 후에 결혼하고 결혼해서 돈을 딱 자기가 부잣집 딸이니까 급하면 자기 돈으로 하고 상해 그 사랑도피 같은 거는 완전히 1부터 10까지가 허영숙의 돈으로 허영숙의 프로그램을 이광수가 따라다녔다니 1푼도 없는데 관광여행을 하는 거 그거 전부 허영숙이 자기 돈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면 낼 돈도 있고 머리가 아주 좋아가지고 동아일보인가 조선일보인가 뭐 문화부장 할 때 이광수가 아프니까 허영숙 씨를 문화부장 시켜요. 의사인데 허영숙 데려다가 그 핀치타로 그 일 갖다 놓는다고. 그래서 거기가 해나간 일이 있어. 대단한 여자죠. 머리가 아주 좋고 의사를 하고 나서 2번을 포스타 코스를 해서 가가지고 남편 놔두고 장모하고 둘 집에 놔두고 자기는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다고. 결혼하고 얼마 안 될 때. 그래서 가서 제대로 공부를 다시 하고 왔고 나중에 또 가요. 30년도에. 그랬는데 수영동호회 사건이 터지니까 그냥 나와버렸지 중간에서. 그때는 아이들 다 데리고 가. 다 데리고 가서 동경에 집을 준비해놓고 춘원도 가 있고 그랬다고 그래. 그걸 봐준 거야. 그걸 봐주면서 우리 집에 지난번에 우리가 발표한 편지에 보면은 이렇게 걷어서 내가 한 달에 150원 정도 구할 수 있으니까 너한테 50원을 줄 테니까 이걸로 코트 사 입고 이걸로 학비 내고 학비 대준 거야 춘원이. 그래서 정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준 페미니스트야 춘원이. 여자를 아주 많이 존중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신여성들은 다 이광수 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이광수 시인이야. 왜냐면 다 멘토야. 이광수 씨가 이혼하려고 그러면 가서 남편 다독여주고 이걸 뒤치다거리 다 했다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모윤숙 씨 관계도 끝까지 그냥 깨끗한 채로 끝났거든요. 그 모윤숙 씨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6.25 사변 때 북으로 가서 가서 다 이광수 뒤를 챙겼다고. 그래서 허영수 씨한테 가서 알려줬어.
나는 못 갔는데 자네가 갔구나. 그랬다는 거야.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인데 둘이 데이트하기로 시골에 약속해놓고 편지를 보낸 게 남아있어. 아가야, 네가 다쳐. 내가 너한테 가면 네가 다쳐. 여기서 끝내자. 그런 편지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봐도 대단히 존경할 만한 분이고 그런 상태인데 참으로 애석하게도 이분은 간디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그 원인을 그분이 문인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 예술가였기 때문에. 예술가들은 지사가 못 돼요. 예술가들은 정치적인 지사가 못 돼. 김지한 씨 봐요. 김지한 씨 막 떠들잖아요. 막 누구를 욕해놓고 소리 쳐놓고 정신병원에 탁 들어놓아버린다고.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오지. 그러면 영주가 혼자 그걸 다 당하는 거야, 부인이. 부인이 그 사람들이 이놈 찢어 죽인다, 뭐 어째 죽인다, 돌 던진다 하는 그 욕을 부인이 다 당하는 거야. 그럼 고가 간두는 게 아니라 또 해. 그 다음번에 또 해. 뭐 의로운 소리 탁 던져놓고 저긴 도망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선생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면은 아무것도 제 살림도 못하게 생겼고 너무너무 무능하고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털 하나 뽑아줘서 글 써라 그러고 글 쓰는 재주 하나 이게 예술가다 그런 거야. 근데 간디는 얼마나 잘해요. 간디는 하나도 안 걸리게 하거든요. 법률가니까 법에 절대로 저촉 안 되게. 요만한 바지 입고 다니는 거 아무도 야단칠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 전통 의상 입고 다니고 물레질 해가지고 각 집에서 옷을 지절로 만들고 영국 상품 쓰지 말아라. 그거 자기가 하니까 다 따라 하는데 야단칠 건더기가 없어. 잡아놓을 수가 없어요. 유명해가지고. 그 다음에 딱지를 내놓으면 밟아 영병자가 발로 밟아. 그거를 기자들 전부 전 세계 기자들이 알려놓고 그 자리에서 지 손 내놓고 밟게 한다고. 그러면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막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효과적으로 해야지 독립운동도 되고 자기도 사는데 이 사람은 한 번 약속을 해서 그거는 가서 수양동의 사람을 다 살리는 거 하고 친이라고를 딜을 한 거야. 그걸 누가 시켰냐면 김동인의 형님이. 그분이 진짜 잡담하다 말게 생겼다. 어떻게 해요? 그냥 잡담하고 맙시다. 그분의 형님이 너 가서 김동인 시켜가지고 춘원 보고 우리가 도산도 나도 당장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살리려면은 춘원이 죽으라고 해라. 친일파한다고 해라. 그래 가가지고 하고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럼 그날부터 자기 집에 그 사람들과 한 약속을 다 지켜야 돼. 자기 집에 깃발을 꽂아놔야 되고 일본 옷 입어야 되고 그리고 강연에서 나가가지고 학병 가라. 그러면 학병 가라 해야 돼. 근데 똑같이 학병 가라 강연하고 최남선 씨는 돌아와서 그 아이들 불러 모아가지고 술 사주고 되도록 빨리 도망가라. 그런데 뒤에서 앞에서는 학병을 해라 이렇게 일본 그 관리들 앞에서 얘기 다 해놓고 그 팀을 불러다가 뒤에서 절대로 죽지 말아라. 싸우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도망가라. 만주인들이 도와줄 거다. 뭐 가지고 비상식품 가지고 어떻게 더해서 도망가는 요령을 다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최대한 빨리 도망가라. 그들을 위해 죽지 말아라. 이러고 한 입에서 두 말을 하는 거. 이게 어른이 하는 일인데 이분은 어른이 아니에요. 소녀야 죽을 때까지. 약속했으니까 그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지키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도 해방되고 나서 최남선 처음에 탁 빌고 끝냈거든. 처리가 잘못됐어 이 양반이. 자꾸 변명을 하다가 점점 끌려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예술가가 지사가 되면은 안 돼. 우리나라가 왜 망하냐면은
예술가가 정치를 해서 망하는 거예요. 이조 시대에도 참 시시한 얘기로 머리가 터지도록 귀향하고 난리난다고. 대비가 상복을 3년 입느냐 1년 입느냐 이런 걸 갖고 수십 명의 남자가 주리를 틀리고 귀향을 갖고 이 짓 한다고. 그거 당파 싸움이 아주 지저분해. 그리고 서로 윈윈 이게 안 돼. 정치라는 거는 희생을 적게 하고 로마는 쳐들어가려면 도저히 못 이길 군데를 끌고 가서 탁 세워놓으면 항복을 해요. 그 사람 하나도 안 죽이고 끝내는 그게 제일 좋은 정치인데 그런 정치적인 술수를 전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는 할 수 없어요. 너무 이상한 친일파를 해서 막 천황 폐하 만세도 불고 방 안에 앉아가지고 일본 옷 입고 있고 이런 이상한 짓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평생 중환자실 환자였다는 거, 이 사람이. 그것도 아마 감옥에 가는 게 무서워서 한 건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한 선비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선비고 그 한 선비가 시대에 그렇게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반갑지 않은 방향으로 나간 거죠. 근데 문학사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개인 존중 사상을 제대로 실천한 사람, 여성 존중 사상도 제대로 실천한 사람. 나혜석이 마지막에가 찾아간 게 이광수래잖아. 그 다음에는 종교가 있었어. 이광수에게는. 우리 유교의 종교가 없는 거 아시죠? 유교가 종교가 아닌 거 아시죠? 유교에는 내세가 없어. 내세가 없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현세윤리지. 유교는 현세윤리지 내세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인데 이 사람은 정말 종교야. 모든 종교야.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어쨌든 대단히 스피리추얼한 형이상학적. 이게 이제 이광수가 한국 문학에 형이상학을 도입했다. 한국 소설에 나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김동진은 어떠냐 하면은 한 발 나갔죠. 이광수에는 한 받침이 있으니까 한 발 나가서 순문예 잡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대개 삼천석에 재산을 물려받은 10몇 살짜리 아이니까 그 돈 나갖고 자기 돈으로 잡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조라는 잡지고 그 창조에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순문학이야. 이광수가 못한 건 순수문학. 그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게 그걸 위해서 애를 썼고 그게 김동인의 공로고 그 다음에는 장편은 안 된다. 신문소설이어서 단편이 순수소설이다. 이 전통을 만든 것도 김동인이고 그 다음에 이광수의 근본적인 결함은 예술가로서 계몽주의자였다 하는 거예요. 이는 언제나 문학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가르치려고 한 거야. 가르치려고. 그게 교과서야 전부. 도덕 교과서야. 근데 김동인 그건 문학이 아니다. Art for art. 예술은 예술 자체가 목표가 돼야지 Art for another thing.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교육도 안 되고 아무리 착한 거라 해도. 근데 이광수는 계몽주의자거든요. 끝까지. 흙을 쓰는 거 그 계몽이야. 그러니까 그 계몽주의에서 못 벗어나서 항상 문학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 근데 처음으로 문학을 예술로 만든 사람, 그게 김동인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언어에도 없는 일치가 언어에도 예를 들면 3인칭 대명사 같은 게 우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고라라고 그래서 서로 그래서 고래 이렇게 들려 내가 아버지 내 엄마를 고래라고 그러냐 내가 그리고 어렸을 적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 고라라는 게 골 밑에 있는 사람이 고라예요. 우리 전하 뭐 이러죠. 전에 있는 사람이 전하고 건물에 따라서 내 랭킹이 달라져 보니까
대골 같은데 그 밑에 있는 게 고라니까 상대방을 높인 말로 고라. 그 다음에 양조동 씨는 골자. 골자라는 말을 써서 골려. 그녀라는 말을 골려라 그랬어. 그래서 양조동 글에는 3인칭 대명사가 여자가 골려가 돼요. 골려, 골자. 그게 우리 아버지와 양조동 씨 2세대들 그분들이 하던 건데 그거를 이그저로 바꾼 게 김동인. 그래서 디테일 또 하더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문장 종결어미가 요거를 하였다 이걸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산문 문체를 다듬어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쯤 하지 뭐. 그리고 단통에서 대수양 얘기는 간단히 합시다. 여기 이거 한 장만 갖고 해. 가서 읽어봐요. 나중에 이게 내가 데뷔한 작품이야. 그러니까 60년이니까 60년 된 글이. 그래서 아주 유치한데 어쨌든 읽어보세요. 가서. 자, 첫째로 단종에서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얘기를. 그리고 권력이라는 거는 단종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살아있으면 계속 반란이 일어나요. 계속 끝이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나 모르겠는데 터키 드라마가 있어요. 무셈, 캐셈 하는 영화인데 계속 그래서 딱 왕이 되면 나머지 왕들 다 죽여. 그래 죽이지 않는 한 사람이 안 죽이니까 걔가 10번을 해. 10번을. 그 엄마가 10번을 반란을 일으켜. 그 아이 죽이지 않는 동생의 엄마가.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거는 부자간에도 같이 가질 수 없는 거고 이 두 사람 중에서 춘원은 최고로 친 사람이 원효대사예요. 원효대사의 차돈. 그런데 종교가죠. 근데 김동인이 좋아한 건 정치가예요. 그 형님이 김동원 씨라고 수양동우의 평양대표인데 이분이 해방 후에 국회 부의장을 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용산에 살 때 그 지역에 이분이 출마를 해가지고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랬는데 김동인 씨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다 대학을 나오고 잘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물어봤어. 당신 애들 그 큰아버지가 혹시 도왔냐? 김동원 씨가 그때 그이도 잡혀갔으니까. 그 사촌이 큰 집에서 도왔냐? 그러니까 학비는 도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아주 대단한 분인데 그 망나니 짓 하고 다니는 돈 주니까 그날 가서 창조맨들을 다 없애고 이런 동생을 챙겨를 하나도 안 해. 하나도 안 하는데 가난한데 절대로 안 도와줘. 그래서 역사소설을 쓰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거는 역사소설이 훨씬 좋아. 이분 작품 중에서. 대단해요. 이분 역사소설은 아주 좋아. 젊은 분들도 좋고 운영공예 범도 좋고 춘원보다 훨씬 나아요. 이분께. 근데 이분은 그게 순문학이 아니라고 그걸 한 걸 마치 일본에 자기가 친일파가 된 것처럼 슬퍼했다고 회절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죽게 생기면 병이 나면 데려다 도와줘. 16살 아래 이복형인데 그러니까 정치가로서 수양동의 대표였고 평양지방의 독립운동을 총괄하던 분이니까 상당히 폴리티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마 김동인도 놔두면 정치를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분은 정치가를 좋아하는데 그냥 정치가가 아니라 대원군, 수양 이런 사람을 좋아해. 본래가 수양은 저게 못 돼요. 영의정이 못 돼. 왕족은 못 되게 돼 있어 법적으로. 왕족은 직위를 못 받아. 그래서 공무원은 못 돼요. 그거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영의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바로잡고 큰일하는 사람, 대단히 그 남자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김동인은 좋아하는데 그분은 아마 굉장히 이렇지 않았나 싶어. 가늘가늘하고. 그 아드님이 계신데 보니까 피부가 어떻게 맑고 깨끗한지, 우리 남자가 저렇게 깨끗한 피부를 가졌나. 김동인 선생님이 아마 저랬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런 정치가를 좋아하니까 수양도 그냥 수양이 아니고 대수양이잖아요. 이 사람의 눈으로는. 왜 그러냐면 대단한 정치가였거든, 수양이. 그래서 만약 투표를 한다면 김동인 식으로 실력으로 본다면 당연히 수양이 되는 거예요. 단독하고 둘이 캔디데이트 해갖고 국회의원으로 나온다면은 아무도 얘를 안 찍어주지. 근데 이조가 정통론이잖아요. 맏아들이 하게 됐는데 세종대왕 한 번도 안 지켰어. 세종대왕 때까지 해놓고는 하나도 안 지켰다고. 근데 세종이 셋째 아들인데 양녕하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양녕이 맏아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자꾸 양녕의 아이들이 정통파야. 그러니까 얘들을 국회의원 왕시키고 이 사람을 자꾸 반란을 일으켜. 근데 세종대왕은 참 위대한 분이더라고. 안 죽였거든, 끝까지. 그리고 양녕이 아주 위대해. 양녕이 반군편에 눈길을 주질 않았어. 자기 앞에서 세종 쳐부시는 일을 말도 못하게 했어. 그래서 이 똑똑한 두 남자가 목숨을 유지한 거야. 그거는 권력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죽이냐 하면 엄마들이, 이게 이제 하렘이니까 엄마들이 지 세력을 얻으려고 지 아들을 자꾸 이렇게 하는 통에 애가 죽는 거야. 애가 죽는 건데 양녕하고 세종대왕 그걸 안 했거든요. 근데 이광수는 세종대왕 좋아할 타입이고 이는 수양대군 좋아할 타입이야. 김동인은. 이는 뭐든지 뒤집어요. 이는 뭐든지. 이광수는 다 나쁘다 그래. 다 나쁘다. 물고 남은 이광수다 그래. 이렇게 극단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연애를 하는데, 이광수는 사랑이라는 작품 아시죠, 여러분들? 뭐 여자가 딴 남자하고 그 안빈을 위해서 딴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실험을 위해서 자기 남편하고 껴안고 있을 때 피를 뽑아다 줘. 안빈의 박사학위 논문을 위해서. 그게 뭐 아모르게 나우라모네,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어. 근데 그 아들이 물리학자라서 이광수 그걸 전문가에게 리서치를 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의사여서 과학에 어긋나지 않는 말을 했다 그래. 부인이 의사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전혀 육체를 개입시키지 않는 그 안빈 박사가 어디 이렇게 걸어가면은 여자들이 전부 옥색 치마에 흰족을 입고 나타나. 이광수가 지나가면 초창기 여류들이 다 한 것처럼. 존경과 이거야. 또 원효대사도 그래. 원효대사도 그런 남자야. 못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다 끄는 속세의 여자들이 전부 비구니가 돼가지고 원효 문화에 와서 불교를 한다고. 기생도 하고 공주도 하고 여왕도 하고 다 원효에게 감화돼가지고 하는 거야. 그런 식의 그 완전히 플라토닉한 사랑. 그저 어떤 시가 있냐면,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한테 절대로 안 알려줄 거야. 그렇다고 비참한 건 아니야. 난 너를 보는 거로 족하니까. 그게 이제 플라톤 라브의 14세기식 시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되느냐고. 누굴 좋아한다는 거는 보고 싶다는 얘기고, 내가 17살 때 첫사랑 했는데 제일 고민이 그거야. 난 절대로 섹스와 관계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겠다 그랬는데, 보고 싶잖아. 전쟁이 나서 없어져 버렸으니까. 보고 싶다는 게 뭐야? 몸을 보고 싶은 거잖아. 본다는 게 뭐예요?
감각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메타피식해질 수가 있느냐고, 그 사랑이. 근데 준호는 그걸 뭐 완전히 가능한 거로 해놨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플라토닉 러브에 그게 나오고, 거기 따라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수준에 따라간 사람이. 박경희 선생님이 참 놀라운 거는 사랑을 그린 거야. 어떤 사랑이 있냐면 그 용이하고 월선이하고 얼어 죽는 겨울철에 여자가 죽는데 안 가, 여자한테로. 남자가 안 가니까 사람들이 너 어쩜 그렇게 독한 놈이냐, 그렇게 너 위해서 일생을 희생한 여자인데 들은 채도 안 하고 안 가. 이 남자는 그 여자를 언 땅에 집어넣고 싶지 않았던 거야. 죽을 거는 아는데. 그리고 그 여자가 지가 갈 때까지 안 죽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면 죽으니까 언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플라토닉은 아니야. 근데 어쨌든 육체를 벗어난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단테 베아트리체 그게 몇 번 본 것뿐이거든요. 스쳐 지나가면서. 사랑이 아니지, 관념이지 그냥. 어쨌든 단테 시대 사람들은 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런 사랑이 하고 싶은 거야, 이광수는. 그래서 사랑이 한국 최고의 연애소설이에요. 그 다음에 뭐 수뇌부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 박혜주 씨의 수뇌부라는 게 있어. 눈이 먼 남자를 여자가 가서 가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광수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근데 김동윤은 어떤 오로지 섹스다 그러는 거야. 이건 또 그건 아니거든요. 사랑이 오로지 섹스인 건 아니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돈으로 산 여자 이외에는 흥미를 못 느낀다, 이렇게 건방진 사람이야. 여자를 사람으로 치지를 않아. 그래서 둘이 완전히 물고 나면서 있어, 모든 가치관이. 그러니까 사랑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광수 춘원연구라는 거 써, 김동인이. 근데 내가 보기엔 김동인은 평론가로서 아주 높이 평가받을 분이에요. 춘원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작가 개인 연구 최초의 거고 한 30년 동안 그만한 글이 없어. 한 작가를 형식적인 면에서 브로치 해가지고 분석해 놓은 그런 작가론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춘원연구 썼고 근대소설고 썼고, 그리고 젊은 그들 장편소설 막 플롯 복잡한 거, 역사소설. 그래서 역사소설을 써서 비로소 알려지는 거야. 너무 불쌍해. 그 순수 소설은 정유수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정유수 같은 문학을 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둘이 이렇게 극단에 서 있으니까 그 다음 사람이 요 둘의 거를 합쳐가지고 정반의 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전한 소설이 나오는 거예요. 박한서 씨도 나오고 박경희도 나오고 다 나올 수가 있는 게 이 둘이 양쪽 것을 해줬기 때문에, 끝까지 가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있었다 하는 거. 근데 그 물고 나면서 있는 게 너무해.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이 소설들은. 단독에서 해보면은 수양은 완전히 불황배야. 14살의 남이 유부녀 뭐 방을 쳐들어가고 어쩌고 완전히 남봉꾼이고 시도 하나도 지을 줄 모르고. 아니래요. 글 잘 썼대.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정치가는 권력을 절대로 안 내놓으니까 그 조카를 만약 단종에서가, 그게 단종이 눈길도 안 줬는데 저희끼리 일으킨 거잖아요. 이거로 인해 이 사람이 죽는 거라고. 그걸 안 했으면 단종을 죽일 마음까지는 없은 거예요. 근데 살려놓으면 자꾸 나니까. 근데 눈길도 안 줬는데 나왔다면 얘가 커가지고 야심이 생겨서 합하면 얼마나 자주 나겠어. 죽을 때까지 반란을 계속됐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이거는 싹을 자른다 하는 거. 싹을 자르는 것이 수밖에 없다. 이거는 수양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괴로운
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부스럼이 나서 죽잖아요. 막 부스럼이 눈병처럼 나가지고 죽는다는 거. 그 자기 안에 죄의식 같은 거 그것도 작용했지 싶어요. 얼마나 그 어린애를 어린 조카를 죽였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 형제도 그런데. 그래서 그 권력의 정당성 이거를 김동희는 인정을 했고 이쪽은 죽인 거 잘못이다 하는 거. 그래서 슬픔을 이쪽은 하고 이쪽은 슬픔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공헌을 한 대단한 임금인가. 우리나라가 3사가 합의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이조 시대에. 우리가 국사를 배운 일이 없는 세대예요. 우리 세대가. 중학교 1학년 때 국사책이 없어가지고 그럼 그것이지. 일생 동안 국사 배우는 게 중학교 1학년 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일본 책을 갖고 내가 불러서 공부하러 가려고 그 시험 보면 국사 시험을 봐야 돼. 내가 국사를 왜 이렇게 모르나 보니까 배운 바가 없어. 근데 그 일본 사람이 쓴 거 보니까 우리가 3사가 이렇게 합의하는 제도여서 임금이 마음대로 못해요. 임금이 마음대로 못해. 병권 진 사람하고 의정부하고 이게 셋이 의견이 합해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딱 마지노선이 있어가지고 요걸 넘어오는 임금은 용서를 안 한다고. 광해군이나 저 연산군이나 그 선이 뭐냐면 효도야. 효도. 어른 건드리는 애는 죽여. 그러면 반란을 일으킬 명분이 생겼. 그러니까 반군이 그거 가지고 반군이 1000명이면 쳐들어 이 한국 정부 전복시켜요. 창이면 그거 몇 사람이면 높지도 않는다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러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몇 명 안 되는 이조 시대에 몇 명 안 되는 쓸만한 임금 중에 하나거든요. 세종대왕, 세조대왕, 성종대왕, 영조, 정조 뭐 요 정도지 대개가. 그 정도인데 다 그만큼 해내질 못해. 세종만큼 하질 못했는데 세종은 왜 그게 가능했냐면은 아버지가 다 해줘서. 나쁜 영을 아버지가 다 해줘서. 죽일 사람 다 죽여버리고 올려놨거든. 그러니까 세종은 참 그 시대에 신문고까지도 제굿이란 게 세종 때뿐이었대. 그래서 일마다 천복의 신이 하는 그 용비어천가의 말이 세종대왕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부도덕한 짓을 안 하고. 그래도 아이가 수십 명이라. 그런 어쨌든 몇 안 되는 정치가 우리나라에 그 중에 하나가 세조대왕이니까 그건 객관적으로 이미 이거는 실록이 있으니까. 근데 나쁘다는 것도 누구나 다 알죠. 누구나 다 아는데 단종이 그냥 해나갔으면은 나라가 나아졌을까? 나라를 위해서는 아마 세종이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정치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쪽을 택한 거고 반대로 조카를 죽이는 게 나쁘다. 도덕이지 모랄이지 이것은 도덕주의자니까. 그래서 도덕적으로 이걸 죽였으니까 너는 나쁘다. 그러면 근데 이게 너무 극단화돼 가지고 읽어보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 그것보다는 차라리 대원군 얘기가 낫더라고. 왜냐면 거기 아직 민비하고 싸우는 얘기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대원군 같은 정치가 또 수양 같은 정치. 대원군은 대원군 제도라는 게 없어요. 아버지가 와서 하는 법은 없어. 왜냐면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수렴청정을 하지 아버지가 나서서 수렴청정하는 법은 없다고. 그래서 거의 있으면서 쓰이지 않던 말을 1인자가 돼가지고 혼자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 민비가 대단한 정치가 했던 거야. 민비하고 대원군이 둘이 다 아주 우수한 정치가였고 이쪽은 개방해야 되고 이쪽은 닫아놓고 이런 오피니언의 차이지
그 두 사람은 대단히 우수한 정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여자는 사람이 아니니까 김동인에게 여자 좋은 거는 쓸만한 여자가 하나도 없어. 그분 작품에는 역사 소설에도 그 을지문덕의 첩이 나오는데 그 여자는 밤에 남자가 쳐들어오니까 발로 찼는데 남자가 저기가 떨어졌대. 대돌 너머에 가서. 그리고 젊은이들에 나오는 여자도 유혈표 차고 다니는 저 어디야 그 우리 드라마 있었죠. 여자 총 차고 다니는 여자 나오는 그것처럼 그런 여자들이 나오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페미닌한 그러한 좋은 의미에서의 여자, 그런 여자는 안 나와. 그리고 엄마도 나만 사랑하는 엄마, 이거지 모성이 안 나와. 이광수는 모든 여자는 귀하다. 모든 모성은 귀하다. 어머니를 건드리지 말아라. 어머니가 근본이다. 이러고 모성에 찬, 여성에 찬, 그 다음에 인간 평등 사상. 김동인은 우리나라 국문학사 중에서 제일 사람을 업신여기고 저만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미주의를 하죠. 그러면 김동인의 가장 큰 공로는 뭐냐면은 아까 교양주의를 우리 이쪽 시대에 왜 좋은 작품이 안 나오냐면은 교양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학이 전공 과목이 아니야. 문학이 전공 과목이 아니고 교양 과목이야. 필수 교양 과목. 그래서 무사들도 다 문학을 해야 돼. 근데 전공 과목은 대사니까 어떤 시를 써야 되냐면 경치를 하는 시가 최고고, 그 다음에 임금 예찬하는 시가. 그래서 쓸만한 시가 없으니까 황진이 시가 뜨는 거예요. 그게 서정시는 그래야 되거든.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임재가 황진이 무덤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여기 황진이 무덤이 있다. 개성이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자는다 누웠는다 그런 시조 쓰잖아요. 삭탈관직을 당했어. 부임해 가다가 기생무덤에 가서 술 부었다고 삭탈관직을 당해. 그러니까 문학이 전공화될 수가 없어요. 좋은 문학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런 나라에서 유미주의를 해야 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그래서 나의 욕구는 미다 뭐 이러고 엉터리 같은 소리 계속 떠들고 극단화하는데 이 사람 자체도 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떠드는 거야. 왜냐면 그때 일본이 유미주의가 있었으니까 바로 이거다. 그래서 처음으로 문학을 예술로서 완전히 독립된 장르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 공로. 그 후에도 김동인 밑에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쪽을 따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 한국 사람은 참 도덕지향적이거든. 내가 우리 친구들 보면 다 애들이 효자야. 도덕 거기가 걸리면 죽으니까 그거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불효자 소리 듣는 걸 다 두려워해.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 애건 간에 내가 불효자 소리는 안 듣고 싶은 거야. 그거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참 좋은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술적으로 보면은 그게 궁극에 갇혀서는 안 되지. 효는 나잖아요. 내 엄마잖아요. 내 엄마, 남의 엄마가 아니고 남의 엄마도 남의 엄마의 그것까지로 이렇게 퍼져가야지. 이게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와서 한 게 이웃을 사랑하는 법 가르친 거. 내 식구 말고. 근데 한국은 내 식구를 안 사랑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남을 사랑할 겨를이 없어. 내가 시집이 127명인가 그래. 그러면은 매월 누군가가 죽겠는 사람이 있어. 그 치닥거리를 하다 보면은 남을 도울 기운이 없어. 그러니까 남에게 줄 돈이 어디가 있어. 주려면 얘를 줘야지. 내 조카가 죽어가는데 남을 주면 나쁘지. 그걸 깨뜨는 게 기독교예요. 인간을 인간으로서 사랑할 줄 아는 거.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은 멋대로 자랐으니까
장로의 평양 3대 장로의 아들인데 그렇게 엄마를 죽이는 이야기, 시체를 뭐 어떻게 하는 이야기, 뭐 아주 고약한 얘기만 돌아가면서 쓰는 거야. 그 백성순애는 애는 아티스트인데 얘는 범죄를 해야 이게 영감이 나와. 그래서 막 시체를 목 자르고 높아다리에다 때려 죽이고 이런 짓 하는 그런 극단적인 유미주의 소설이라는 거를 썼어요. 그런 유미주의는 없지만 어쨌든 유미주의라는 걸 내세운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게 이 두 작가고 그 다음 작가들은 또 이제 다르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잡담하는 식으로 이렇게 문학 이야기 앞으로 비는 시간이 있으면 내가 할게요. 2개씩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어. 그 박혜민 선생님이 상 탈 때, 이상문학상 탈 때 철축제라는 문순태 씨의 작품하고 마지막 캔디데이트 됐어요. 그해 이어링성이 없어서 내가 했거든. 그러면 그게 로맨스와 노벨의 티피컬한 이게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그런 거 합시다. 뭐 질문할 거 있으면